상평형 그리고 상전이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상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상이라고 하는 것, 즉 영어로 하면 phase라고 합니다. phase란 화학적 조성은 물론 물리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일한 물질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어떤 물질이 고체상이다, 그러면은 그 물질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고체 형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체상이다, 그러면 그 물질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기체 형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고체, 기체, 액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상 외에도 인과 같은 경우,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소체가 백인이라고 하죠. 화이트 포스포러스 혹은 흑인, 블랙 포스포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따로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칼슘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것들이 아라고나이트라든지 칼사이트라고 하는 결정 형태가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뭐 더 쉬운 예로 생각해 보면은 같은 물질이라도 물 같은 경우는 0도 이하에서는 고체상, 상온에서는 액체상, 100도씨 이상에서는 기체상으로 구분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상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시스템, 걔가 가지고 있는 상의 수, the number of phase, 상의 수를 우리는 P로 나타내고, 기체 혹은 기체 혼합물, 소금물 혹은 물과 에탄올이 완벽하게 섞여 있는 술, 얼음, 그런 것처럼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상, 혹은 단일상, 혹은 싱글 페이즈, 이런 경우일 때는 싱글 페이즈를 가질 경우에는 요 P 값이 1이 되어진다. P가 1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상만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얼음 슬러리 생각해 볼까요? 얼음 슬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안에 얼음하고 물이 동시에 존재하죠. 즉 고체랑 액체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two phase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P가 2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이런 상의 개수는 물질이 여러 개가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상이 뭐 여러 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이 여러 개가 혼합되어 있건 아니건 상관없이 상의 개수는 우리가 그것들을 상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집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례로 공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이렇게 다른 물질이 다른 기체 분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는 질소, 이 친구는 산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잘 섞여 있죠. 하나의 기체상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그 경우는 여러 개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지만은 상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앞서 언급했던 얼음 슬러리 같은 경우는 H2O, 물이라는 단 하나의 물질인데, 이것들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얼음, 고체, 그리고 물, 액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상이 동시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상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여러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의 경우, two substance, 혼합물,
믹스처죠. 믹스처의 경우 투 페이즈의 시스템, 서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투 페이즈, 즉 P가 2인 시스템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경우는 임미서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서는 비혼화성, 서로 간에 어우러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물질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서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단 하나의 상, 싱글 페이즈를 가지게 되면은, 즉 P가 1이 되면은 그 경우 우리는 그들을 미서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혼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말로 아주 잘 섞이는 그런 혼화성 특징을 가져서 분자 단위까지, 몰레큘러 스케일까지 완전하게 두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서 하나의 상을 가지는 경우, 유니폼하게 P가 1인 상을 가지는 경우 우리는 그 친구들이 호모지니우스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서블하다, 그러니까 미서블한 친구들이 호모지니우스한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비혼화성의 특징을 가져서 물질들이 잘 섞이지 못하고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상들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헤테로지니우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헤테로지니우스하다 혹은 디스퍼스, 분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용어들 호모지니우스하다, 헤테로지니우스하다,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도 계속 듣게 될 용어들이니까 잘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잘 섞여 있느냐, 호모지니우스하냐, 헤테로지니우스하냐, 요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관찰하는 크기의 범위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구를 생각해 볼게요. 지구에는 우리가 볼 때는 바다도 있고 땅도 있고 공기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매우 다양한 상이 존재하는 헤테로지니우스 상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저 멀리 안드로메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될까요? 구분이 안 되죠. 지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단지 하나의 지구만 인식할 겁니다. 하나의 지구 안에 아주 잘 버무려져 있는 그런 상으로서 P는 1인 싱글 페이즈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큰 스케일에서 바라보면은 하나의 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 호모지니우스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쪼개서, 즉 분자 단위까지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그럴 때 상이 여러 개인 경우 헤테로지니우스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초록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게 잘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연두색의 느낌을 나타내는데 반해서 요 A라는 상과 B라는 상이 아주 크게 구분되어지면은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요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잘 섞이지 못하고 임미서블해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페이즈한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섞였을 때 또 헤테로지니어스면은 얘는 멀티페이즈 혼합물, 두 개가 섞여 있을 때도 호모지니어스하다면은 싱글 페이즈 혼합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조건에서 하나의 상이 또 다른 상으로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상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phase transition, 상전이 phase transition이라고 하고, 그 물리학적 정의는
어떤 주어진 압력하 한 물질이 해당하는 고유한 온도에서 A라는 상에서 B라는 상으로 자발적인 상전이를 일으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상이 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페이즈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을 생각해 보습니다. 물을 생각해 봤을 때 0도씨를 기준으로, 즉 어디서 1atm이라는 주어진 압력하에서 0도씨를 기준으로 해 봤을 때 0도씨보다 낮은 경우에는 어때요? 얼음의 상태가 안정한 상태로 이때 액체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하지 못하죠. 액체물이 있다면은 그것들은 자발적으로 얼음이 됩니다. 즉 얼음인 상태가 훨씬 더 액체 물 상태보다 깁스 에너지가 더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퀴드에서 아이스로 자발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반면에 0도씨 이상의 그런 온도를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 반대로 오히려 고체의 얼음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있지 못하죠. 오히려 자발적으로 녹아서 액체 물 상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에서는 그 액체 물 상태가 조금 더 안정한 상태이고, 그리고 고체에서 고체 얼음에서 리퀴드로 바뀌는 게 깁스 에너지, 즉 G를 0보다 낮게, DG를 0보다 낮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발성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0도가 굉장히 중요한 온도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주어진 압력 1atm이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자신의 고유한 온도, 상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고유한 온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transition temperature, TRS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전이 온도라고 해요. 전이 온도 혹은 상전이를 붙여서 상전이 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는 상이 변하는 온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좀 더 엄밀하게 물리화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상전이 온도라는 것은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온도.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온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상이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두 상이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공존. 이 온도, 페이스 트랜지션 온도에서는 이 얼음으로 물로 치면 0도죠. 이 온도에서는 변화가 나타나는 상들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함께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예전에 그 컨덴세이션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메타스테이블 페이즈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긴 하는데, 메타스테이블 페이즈라고 하는 거는 준안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준안정상. 뭐냐면은 얘들은 연력학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연력학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로 자발적으로 다른 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바뀌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마치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을 우리는 메타스테이블 페이즈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는 원래 자발적인 변화의 방향은 흑연으로 변화해요.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흑연으로 변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오히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마치 우리 눈에는 다이아몬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자발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냥 안 만들어지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 속에 묻혀있는 그 흑연들이 엄청난 압력과 열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흑연이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받았다는 얘기죠. 일을 받았다는 얘기죠. 일을 받아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그건 자발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발적인 상태로 변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메타스테이블 페이즈, 준안정상이라고 한다. 그럼 물질의 상전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뭐 눈에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얼음이 눈으로 녹는 것을 보면은 아 변했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딱 어느 시점에서 얘가 변화가 일어난다 정확히 판단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량계란 것을 사용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냉각. 온도가 쭉 내려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물질을 냉각을 리퀴드에서부터 액체에서부터 냉각을 시키면은 온도가 쭉 내려가죠. 그랬다가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은 계속 냉각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요런 평형한 구간, 온도 변화가 없는 구간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온도 구간이 끝나면은 그 뒤에 뭐가 돼요? 리퀴드였던 것이 솔리드 상태로 변하고 다시 냉각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요 구간에서 리퀴드가 freezing, 리퀴드가 어는, 즉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이 구간이 되는데 요 구간이 바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상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런 전이 시에는 우리가 어떤 열을 주거나 뺐거나 뭐 하더라도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열 에너지들이 순수하게 물질의 전이를 일으키는데 다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모습을 바꾸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열량계를 이용하면 우리는 전이가 이루어졌다 아니다 라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전이가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상전이 온도에서 그 상들은 평형을 이루고 두 상이 공존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상평형. 꼭 두 상일 필요는 없어요. 뭐 세 개의 상이 공존이 아니라 공존 함께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phase equilibrium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연력학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그 상평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상평형의 척도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파라메타가 바로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케미컬 포텐셜, 화학 포텐셜. 화학 포텐셜은 이렇게 이타로 표현이 되고요. 이타가 아니죠. 이타가 아니라 뮤죠, 뮤로 표현이 되고요. 연력학적 정의에 따르면은 평형 상태에서는 한 물질이 몇 개의 상을 이루든지 그 전체를 통해서 화학 포텐셜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phase equilibrium에 대한 정의가 돼요. 상평형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이게 상평형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마치 A라는 상하고 B라는 상하고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은 그림만 색깔만 보면은 상이 두 개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만약에 요 네 개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 그 값이 같다라고 한다면은 요 A와 B라는 상은 phase equilibrium, 상평형을 이루고 있고,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상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물질의 상태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요 케미컬 포텐셜하고 요 케미컬 포텐셜은 같은 색깔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같겠죠. 요것과 요것도 당연히 같겠죠. 근데 요것과 이것이 같다면은 A와 B가 동일한 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말의 정의는 화학 포텐셜이 동일하면 상평형 상태다 라고 거꾸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화학 포텐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화학 포텐셜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뮤로 표시를 하고요.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온도와 압력이 동일할 때 요 N이 뭐예요? 이거 몰수죠. 개수예요, 개수. 물질의 수가 바뀔 때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화학 포텐셜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학 포텐셜은 개에다가 물질을 가할 때 혹은 가하거나 뺄 때도 상관없어요. 물질이 가하거나 뭐 빠졌을 때 그 개의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네요. 만약 단일상이다. 자, 얼음에서 물로 변한다라고 하면은 얼음에 있던 그 1몰의 얼음이 1몰에 물로 바뀌는 거잖아요. 요렇게 숫자가 바뀔 때 상이 변하는 그 숫자가 바뀔 때 그때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요거는 단일 성분일 때 그렇고, 혹은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물과 기름을 넣어요. 물과 기름을 넣으면은 기름의 성분이 증가할 때 그럼 조성이 바뀌는 거죠. 그 조성이 바뀔 때 그러면은 해당하는 몰 개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또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일정 온도, 일정 압력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물에다 설탕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설탕물을 만든다고 해요. 그럼 어떤 거는 설탕을 안 넣고, 어떤 건 10%만 넣고, 어떤 건 20% 넣고, 어떤 건 30% 넣었다고 하면은 물의 설탕의 양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죠.
그때 이들 각각의 깁스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그 변화, 깁스 에너지 변화를 보는 거예요. 즉 조성이 바뀜에 따라서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것이 보는 것이 화학 포텐셜이다. 그런데 뭐라고요? 설탕물의 설탕의 양이 다 바뀌었어요. 모두 다 달라요. 그런데도 화학 포텐셜이 같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같다 진짜.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이 설탕물은 모두 상평형 상태다. 10% 들어간 거나 20% 들어간 거나 30% 들어간 거나 모두 상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이 단원 외에 더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지금은 단일 조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두 가지 이상이 섞이게 되는 경우에 상평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일 성분, 하나의 물질의 단일 성분, 상평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시스템인 경우에는 그때 화학 포텐셜이 뭐냐? 화학 포텐셜이 몰랄 깁스 에너지, 몰 깁스 에너지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어떤 물질이 화학 포텐셜 1을 가지고 있어요. 화학 포텐셜 1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랬다가 화학 포텐셜 2로 변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변해요. 이때 변하는 양을 dn이라고 할게요. 변하는 양을 dn이라고 한다면은 화학 포텐셜 1,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dn만큼 사라지겠죠. 그렇죠? dn만큼 사라지니까 이 친구는 화학 포텐셜 1 곱하기 dn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값이 되겠고, 자, 화학 포텐셜 2 같은 경우에는 화학 포텐셜 2를 가지는 놈이 dn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화학 포텐셜 2 dn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친 것이 전체적인 화학 포텐셜이 될 거예요.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겠죠. 요렇게. 그럼 요게 뭡니까? 네, d 뮤가 될 거예요. d 뮤. 여기도 d 뮤로 표현해야겠네요. 자, d 뮤가 되면은 여러분 요거 식을 잘 보십시오. 요게 바로 dg가 돼요. dg가. 요 dn을 한번 넘겨 보십시오. dn을 쭉 넘긴다 치면은 dn dg가 뭐가 돼요? d 뮤가 되잖아요. 이 식이 되잖아요. 바로 위에. 물론 이때는 온도와 압력이 같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또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1몰당으로 나누게 된다면은 얘가 몰수로 나누고 얘도 몰수로 나누게 돼요. 그럼 얘는 d g m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타 m이 되겠고, 그리고 dn 사라지고. 그래서 아까 단일 성분에 의했을 때, 하나의 성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을 때 그때 케미칼 포텐셜은 1몰당 깁스 에너지랑 똑같다. 그러니까 단일 성분일 때는 깁스 에너지만 알면은 그게 화학 포텐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만약에 화학 포텐셜이 뮤1이 뮤2보다 더 크게 되면은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값이 음수가 되죠. 그러면 dg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오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0보다 작아지면은 무슨 변화? 그렇죠.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변화.
그래서 화학 포텐셜을 알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μ1과 μ2가 같은 경우는 화학 포텐셜이 두 개가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dg가 0이 되네요. dg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방향도 자발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딱 중간이란 얘기입니다. 평형이란 상태예요. 평형.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화학 포텐셜이 동일하면 뭐다? 상평형을 이룬다는 얘기가 바로 요 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의 화학 포텐셜이 동일하면은 Dg는 제로가 되고 상평형 상태를 이룬다라고 정의가 가능하겠죠. 어쨌든 물질은 그 자기가 처한 조건에 만든 상을 가지고 마치 나라처럼 국경처럼 경계를 그리면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그린 그림을 우리는 상평형 그림이라고 합니다. 상평형 그림. 페이즈 다이어그램. 상평형 그림. 자, 요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럼 요게 뭐라고요? 국경처럼 경계를 이루는 것. 요것을 페이즈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바운더리. 상경계라고 해요. 상경계. 어쨌든 페이즈 다이어그램은 그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도시했을 때 어떤 요 물질이 상이 안정하게 자기 자신에 가장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여기고 압력이 이 정도다. 그랬을 때 이 물질은 여기는 리퀴드, 온도가 이쪽에 있고 압력이 이쪽에 있어도 여기는 베퍼, 기체, 또 온도가 이쪽에 있는데 압력이 여기 있으면은 이쪽에도 리퀴드. 이 점들을 계속 찍어 나가서 그것들을 모으면은 그것들이 상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압력과 온도의 영역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론 꼭 온도와 압력으로만 상평형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상평형을 도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온도랑 자기장에 대한 상평형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온도랑 조성을 축으로 해가지고 상평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안정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 경계를 우리는 상경계, 페이즈 바운더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계를 통해서 물체의 상태가 구분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요 상경계라고 하는 거는 솔리드와 리퀴드가 서로 맞닿아 있네요. 그래서 이 상경계에서는 두 상이 서로 공존하게 됩니다. 페이즈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은 상을 구분짓는 경계선인데, 그때 특징을 살펴보면은 두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며 동시에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P와 T를 도시한 게 바로 상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아까 앞에서 두 물질이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은 요때에 솔리드일 때 그 케미칼 포텐셜을 뮤 S라고 하고, 리퀴드일 때 케미칼 포텐셜을 뮤 L이라고 하고, 요 뮤 S랑 뮤 L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은 요 지점, 요 압력에 의해서 혹은 또 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 요 선에 있는 요 한 점에서는 그때는 뮤 S랑 뮤 L이 같을 수밖에 없네요. 왜? 상평형을 이루니까, 동시에 공존하니까. 화학 포텐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리퀴드와 베퍼 또 요 라인에 대해서는 케미컬 포텐셜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인에 해당하는 조건에서는. 우리는 그 액체와 그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 증기의 압력, 이 증기가 압력이 있을 거잖아요. 압력. 근데 그 해당하는 압력이 뭐 이온도일 때는 여기, 이온도일 때는 여기, 이온도일 때는 여기, 이렇게 해당하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온도일 때 그러면은 요 해당하는 그 압력을 우리는 리퀴드랑 분명히 공존하는 평형을 이루고 있는 압력이죠. 요 압력은. 왜? 선 안에 있으니까. 그 압력을 일컬어서 우리는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증기압. 요선에서는 증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리퀴드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이 온도라고 할게요. 이 온도인데 압력이 여기야. 그러면 그 점을 찍으면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거 증기압이에요? 이거 증기압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액체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와 압력인 것 뿐이에요. 증기압은 요 라인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게 바로 증기압이 되어진다. 자, 리퀴드와 베퍼 간의 그 경계를 우리는 증기압이라고 했다면은 이렇게 솔리드와 베퍼, 즉 증기 간의 그 경계에 걸쳐 있는 요때의 압력, 요 압력을 뭐라고 하냐? 요거를 승화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승화 증기압.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하면은 냄비가 있어요. 그 용기 속에서 액체를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증기가 슬슬슬 이렇게 나죠. 액체가 표면에서부터 증발을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그 증기 압력하고 그 외부 압력이 같아지게 되는, 증기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온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액체 전체를 통해서 증발이 일어나는, 즉 자유 증발이 일어나는데 요것을 끓음이라고 합니다. 보일링, 끓음 현상이라고 해요. 끓음. 언제 이런 게 나타난다고요? 네, 외부 압력하고요. 외부 압력. 그리고 vapor pressure, 증기압이 같을 때, 이 두 개가 equal일 때 vaporization, 즉 보일링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것을 이때의 끓는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거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끓는 점. 베퍼 프레셔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동일해지는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보일링 템퍼러처 끓는 점이라고 한다. 뭐 외부 압력이 1atm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평상시에 사는 대기압이니까 1atm이라고 한다면은 그때의 끓는 점을 우리는 특별하게 normal boiling point 해서 TB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1바 외부 압력이 1바라고 한다면은 그때 끓는 온도를 우리는 표준 끓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1바가 커요? 1atm이 커요? 1atm이 약간 더 크죠? 1바가 1atm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끓는 점이 더 높을까요? 그렇죠. 정상 끓는 점이 더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고 그 압력에 해당하는 증기압에서 끓게 되는 거니까 약간 더 정상 끓는 점이 표준 끓는 점보다 좀 더 높은 그 보일링 템퍼러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멀 보일링 포인트는 100도라면은 표준 보일링 포인트는 한 99.6도가 나타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요거는 열린 용기 안에서 우리가 끓였을 텐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는 절대 공기가 증발할 수 없는 그런 밀폐 용기 안에서 액체를 한번 가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액체가 끓질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밀폐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뭐가 액체가 변하게 증기로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밀폐되어 있으니까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증기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끓여야 되는데 증기압이 올라가니까 더 높은 압력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끓는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표현될 때 여기가 리퀴드고 여기가 베포니까 요 압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요 점에서 이 온도에서 끓게 돼요. 보일링 포인트가 여긴데 이게 밀폐되어 있으면은 액체가 막 발생하죠. 액체가 기체로 막 변하기 시작하죠. 그럼 안에가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증기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끓어야 되는데 어라? 증기압이 여기까지 높아졌어. 그러면은 압력이 여기까지 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이게 경쟁하듯이 올라가야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끓질 않습니다. 어쨌든 온도가 올라가면은 증기 밀도가 증가하고 증기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뭐가 되냐? 액체 밀도는 감소하게 되죠. 요 그림에 의하면 초기는 이렇게 구분이 됐다가 서로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이것들이 액체 밀도와 증기 밀도, 액체 밀도, 증기 밀도가 서로 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표면이 어떻게 됩니까? 표면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표면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되는 온도를 우리는 일컬어서 임계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임계 온도, 크리티컬 템퍼러처라고 합니다. 임계 온도. 두 상의 표면이 계면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압력을 뭐라고 하냐? 임계 압력이라고 합니다. 요 임계 온도 이상이 되면은 계면 간의 경계가 없어져요. 액체도 증기도 아닌 액체와 증기가 서로 공존하는 균일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상평형 한번 그림 다시 볼게요. 앞에 상평형 보면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갈라져야 되는데 여기서 끝났어요. 갈라진 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는 서로 구분이 될 수 있죠. 요거랑 여기는 구분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가 더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린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크리티컬 포인트고요. 임계점이고 요 이상이 되면은 여기 이 이상부터는 초임계 유체로 존재하면서 이게 증기와 액체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이후에는 그 액체와 증기를 가르는 요 상경계가 있다 없다? 상경계가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그 액체 기체 상전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는데 이번에는 고체 액체 상전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곡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녹음이라고 하죠. 녹음. 좀 더 물리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고체가 액체로 변화의 현상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주어진 압력하에서 한 물질의 액체상, 고체상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도를 뭐라고 하냐? 멜팅 온도, 녹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녹는 점. 녹는 점의 반대는 녹음의 반대는 뭐예요? 어는 거죠.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이고 이때 온도를 우리는 freezing temperature, 어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체 같은 저분자 물질의 경우에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분자를 배우게 될 텐데 고분자의 경우에는 어는 점하고 녹는 점이 달라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같다. 왜? 물 같은 경우에 0도라고 거의 알려져 있잖아요. 어는 점, 녹는 점이. 이건 통상적인 얘기고 1atm 하에서 녹는 점을 우리는 normal freezing temperature TF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거를 정상 어는 점 얘기하고 그리고 1atm이 아니라 1바에서 어는 점을 우리는 표준 어는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평형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면은 자, 솔리드와 리퀴드를 나누는 요 상경계, 그리고 베퍼와 리퀴드를 나누는 상경계, 그리고 솔리드와 베퍼를 나누는 요 상경계가 서로 만나는 하나의 점이 있어요. 요 하나의 점을 우리는 일컬어서 삼중점, 트리플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점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가 동시에 만나니까 다 함께 고체, 기체, 액체가 공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삼중점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가 아니고요. 물질이 가진 고유한 값입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단 하나의 삼중점과 압력을 갖게 되는데
삼중점이 발생하는 온도를 우리는 특별히 T3라고 얘기하고, 물의 경우에는 약 273.16 켈빈, 661 파스칼에서 삼중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삼중점이 있어요. 삼중점 이하에서 액체는 여기만 존재하네요. 삼중점 이하의 조건 하에서 이 친구들은 액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들은 액체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3는 액체가 존재할 수 있는 최저 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상평형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까지 한 걸 정리해 볼게요. 자, 요게 뭐라고? 트리플 포인트 T3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크리티컬 포인트 이 점이 임계 온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임계 온도는 리퀴드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고 삼중점은 리퀴드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때 만약에 그때 압력을 우리는 PC 임계 압력이라고 하고, 만약에 외부 압력이 1atm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물질은 TB 요 온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왜? 외부 압력과 요 증기 압력이 만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온도잖아요. 그리고 그 외부 압력이 1atm이다 라고 한다면은 솔리드와 리퀴드 요 만나는 이 점에서 normal freezing temperature 정상 어느 점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삼평형을 이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몇 가지 지켜지는 룰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상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상규칙. F는 C-P 플러스 2라고 얘기하는데, F는 variance 자유도예요. 그리고 C는 성분의 수예요. 독립적 성분의 수. 그리고 C는 phase, 상평형을 가지는 상평형 수예요. 평형에서의 상의 수입니다. 이 규칙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단일 성분이다, 싱글 컴포넌트다, 즉 C가 1이고 그리고 P가 1이다, 즉 페이즈도 1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계산식에 의해서 F는 2가 되네요. 그러면은 자유도가 2가 된다 의미는 뭡니까? 이거는 상의 수를 변환시키지도 않으면서 압력과 온도를 독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F가 2가 되는 요 페이즈 있죠? 예, P가 1이고 요거는 단일 조성에 대한 겁니다. 단일 조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말은 취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모두 알파 페이즈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있다고 압력이 꼭 이거에 의해서 의존적일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다고 온도가 압력에 의존적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어느 곳에서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알파 페이즈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1성분계인데 C는 1, P는 2라고 해봅시다. 그럼 F는 뭐가 나와요? F는 1이 나오죠. 자유도가 1이 돼요. 그 얘기는 상해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온도를 변화시킬 수는 있는데, 온도가 변화되면은 나머지 압력도 따라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상경계 있죠. 요 상경계는 자, C가 1이지만 P는 2예요. 왜? 상은
두 개의 평형을 이룰 때 두 개의 상이 공존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F는 1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자 만약에 T가 여기 있어요. 그랬을 때 압력은 이 지점을 나타내게 되는데 내가 온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로 온도를 바꿨어요. 그럼 온도를 바꿨으면은 압력도 같이 따라 바뀌네요. 반대로 이 지점이 있어요. 압력을 요 지점을 했을 때 온도가 여기였어요. 그러면 내가 압력을 더 여기까지 높였어요. 그러면 온도는 여기까지 증가되네요. 뭐 하나를 바꾸면은 다른 하나도 종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면으로 돼 있으면은 X축, Y축이 마음대로 바뀔 수 있었는데 그렇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자, 삼중점 한번 볼까요? 삼중점을 얘기한다면은 C는 1이고 P가 3이네요. 이 상에서 이때 세 개의 물질이 같이 평형을 이루면서 공존하잖아요. 그럼 F는 0이 됩니다. 그 얘기는 자유도가 없어요. 그 얘기는 T도 못 바꾸고 P 압력도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삼중점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물질의 고유한 그런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선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P가 4인 경우를 한번 표현한 겁니다. P가 4이들. 자, P가 4이면은 4개의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의 상이 같이 뭉쳐 있으니까 P가 4이겠죠? 그럼 이 식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C가 1일 때 F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요. 이런 견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게 상경계 규칙입니다. 상규칙이에요. 단일상에서는 4개의 그 상이 같이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중점이 생기려면은 최소한 어떻게 돼요? C가 2는 돼야 돼요. C가 2고 P가 4면은 그제서 F가 0인 사중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실제적으로 단일 성분의 그 상평형 다이아그램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CO2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평형 그림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체, 뭐 액체, 기체를 가지고 있고 보다시피 일반적인 경우인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데 요 고체, 액체, 요 상경계 있죠. 고체, 액체, 상경계는 양수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즉 온도가 올라가면은 프레셔도 같이 올라가는 혹은 압력이 증가하면은 온도가 녹는 점이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트리플 포인트 3중점이 나타내는 그때 압력이 얼마예요? 5.11이네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압력은 1atm이네요. 그럼 3중점이 훨씬 더 높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O2를 얼린 것, 그게 드라이 아이스인데 드라이 아이스를 우리가 녹이려고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녹지 않고 기체를 막 발생하잖아요. 기체로 변하잖아요. 끓는 것처럼. 그게 바로 삼중점이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1atm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승화 현상을 보이는 거죠. 승화 현상. 섭씨 25도씨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요 온도네요. 섭씨 25도씨에서 액체와 기체가 같이 상평형을 이루는 요 증기압은 얼마가 되냐? 67atm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굉장히 높은 압력이에요. 그래서 요 CO2를 노즐 상태에서 분사시키잖아요. 그러면은 67 요 상평형에 있는 요 상평형에 있는 CO2를 즉 67atm에 있는 CO2를 노즐을 향해서 쫙 분사시키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은 1atm이잖아요. 높은 압력에 있다가 낮은 압력으로 변이가 돼요. 좁은 공간을 빠져나오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줄탄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이 돼요. 빠져나오자마자. 그러면은 고온 눈가루 같은 고체가 막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물하고 헬륨에 대한 상평형 다이어그램인데요. 생각보다 물의 상평형 그 그래프가 매우 복잡하죠. 특히 요 고체 액체 경계, 요 숫자로 써 있는 건 다 고체입니다. 다 고체인데 고체 액체 경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녹는 점을 조금만 바꾸려고 해도 엄청나게 큰 압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상이라고 하는 요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고체상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헬륨도 약간 특이한 상평형 다이아그램을 보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상평형은 뭐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액체와 기체가 만나기도 하고 고체와 기체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헬륨 같은 경우에는 고체와 기체가 만나는, 솔리드 그리고 가스가 만나는 그런 상평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헬륨 원자가 너무 가벼워서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 온도 보십시오. 굉장히 낮잖아요. 1K, 2K, 3K, 4K, 한 2K 정도 돼야 트리플 포인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낮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헬륨이 너무 가벼워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륨은 두 가지 액체상을 가집니다. 람다 라인을 기준으로서 리퀴드 헬륨 2 그리고 리퀴드 헬륨 1이라고 하는 두 가지 리퀴드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요 낮은 온도가 되면은 초유체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초돈 조절할 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는 점성을 나타내지 않고 점성 없이 흐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마찰을 받지 않고 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흐를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언제? 굉장히 낮은 온도를 주어졌을 때만. 어쨌든 그 헬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감마선, 이게 람다가 아니라 감마선이네요. 선으로 표시한 그 액체의 경계면을 가지는 유일한 액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